안녕하세요. 박경리문학관장 김남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 토지문학제 병사리문학대상 소설부분 공동수상작 중의 한 편인 윤복순 당선자의 단편소설 꽃이 지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심 심사를 맡으셨던 윤정모, 강동수 두 분 심사위원께서는 꽃이 지다에 대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원숙하고 달관한 통찰이 돋보였고 문장도 단아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윤복순 당선자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시고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단편소설 꽃이 지다는 하동시 낭송의 임옥경, 박혜선 두 분 낭송가의 낭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이 지다. 윤복순. 시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갔다. 세월의 덮개가 앉은 집은 민낯을 드러낸 지 오래다. 파란 대문은 비바람을 맞아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그렇듯 대문도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앓는 소리를 한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경첩에 식용유를 칠해보지만 그때뿐. 앓는 소리는 그대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모양이다. 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담장을 뒤덮고 있던 장미 등굴은 남편이 떠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자 담장을 넘지 못하고 담 밑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5월이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듯 몇 송이 붉은 얼굴을 내민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마저 반갑고 고맙다. 파란 대문과 장미는 우리 집의 자랑이었다. 집 소개하는 잡지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집이었다. 지금이야 빛바랜 사진처럼 무상할 뿐이지만 영화로운 한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여느 때처럼 5월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뜰에 앉아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수요일이다. 겉며느리가 다 먹지도 못할 푸짐한 한 상을 차리고 나를 재촉한다. 달래 된장찌개에 미역 초무침, 보쌈까지. 제 마음 편하려고 차린 밥상이니 나는 군소리 없이 식탁에 앉는다.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차려도 된다. 다음부터는 찌개 하나만 해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라던 딸의 말을 잊고 자발 없이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따 저녁에도 드시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 내일 드시면 되잖아요. 겉며느리도 나이를 먹었다고 요즘 들어 한마디도 그냥 넘기지 않고 말추렴을 놓는다. 젊어서는 잘난 남편 만난 죄로 시어른들 어렵게 여기며 말대꾸 한마디 못하더니 늙는다는 건 느려지는 거다. 시간도 움직임도 마음만 간단없이 바빠질 뿐이다. 10대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20대는 찰나이고 30대는 총알 같고 정확히 70을 넘으면서 시간은 5, 6월 엿가락 늘어지듯 느려졌고 가끔은 시간이 정지된 것만 같았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고 내일도 글피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삼남매가 자기 가족들과 더러는 혼자 내 생존 확인을 위해 찾아온다는 것이다. 정확히 생존 확인을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아프신 데 없냐, 운동은 잘 다니시냐, 식사는 잘 하시냐. 정말 하나같이 이런 말들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푸념처럼 내 생각을 딸 앞에 흘렸더니 그럼 아예 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속으로만 꾹꾹 누르고 있는 참이다. 주변에서는 자식들 잘 키웠다고 칭송이지만 글쎄 내가 가진 게 없었어도 이렇게 도시가스 안전점검하러 오듯 정기적으로 찾아올까 싶은 의구심은 든다. 내 속으로 나왔지만 속을 모르겠는 자식들의 진심이야 어찌 되었든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상속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남편의 말을 듣긴 잘한 것 같다. 속내가 빤히 보이는 내 걱정과 경직된 얼굴의 어색한 미소. 차라리 둘째 며느리처럼 지 신랑이 자기에게 실망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들은다는 말이 반갑기까지 하다. 겉며느리 시선을 의식해 숟가락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손이 말을 듣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는 숟가락질도 아무렇지 않지만 자식들과 밥을 먹을 때면 나는 자식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은 이런 나를 안쓰럽게 보지만 자연의 순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특히 딸은 밥을 먹다 내 수저질을 보고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다. 그런 자식들도 내 목소리의 떨림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건 손떨림보다 먼저였다. 말에 힘이 없고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숨쉬기가 가파 걷다가 전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도 잦아졌다. 이제 외출이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어머니, 올해는 장미가 더 안 폈네요. 몇 송이 안 남았어요. 며느리는 내가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있는 장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그쪽을 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저 대문은 언제 칠한다는 거니? 요즘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나 봐요. 내가 요 아래 페인트집에 부탁할 테니 아범한테 무리해서 시간 내지 말라고 해라. 아니에요. 이번 주는 시간 된다고 했어요. 4일 미룬 게 벌써 석 달이다. 낚시며 골프 치러 갈 시간은 있고 대문 칠하러 올 시간은 없는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고 겉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을 하고 나니 노인네 역정인 것 같아 되려 무안해진다.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 기약이 없으니 야속한 마음에 말에 가시를 달고 튀어나온 것 같다. 늙으면 나이에 비례해 아량이 커지면 좋으련만 나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밤이다. 요즘은 낮잠이 통잠이 돼버리기 일쑤다. 잠깐 졸다 일어나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어느 날은 마당 한번 나가지 못하고 낮 시간을 잠으로 보낸 적도 있다. 오늘 밤도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오늘은 나를 어디로 소환하려나. 잠 못 드는 밤이면 나는 곧잘 각으로 소환된다. 허무한 미소를 짓게 하는 추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억이 더 많다. 그것이 두려워 낮에 몸을 놀려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요즘이다. 습관처럼 리모컨을 찾아 TV를 켠다. 고전역한 집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고 위무하는 남모르는 사람들의 소다가 이어진다. 멀거니 TV를 본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TV 주변 사물이 명멸하다. 이제는 정리할 것이 없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버릴 그릇이며 입을 옷을 정리한다. 내일 죽어도 자식들 번거로울 일이 없을 만큼 정리는 돼 있는 것 같다. 부스스 일어나 장롱 안에 걸려있는 옷을 한참 바라본다. 그 중에서 딸이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가디건과 프레어 스커트를 꺼낸다. 베이지색 바탕에 분홍색과 붉은색, 흰색 꽃잎에 연두색 줄기가 수놓아진 가디건과 감청색 스커트가 마음에 들었다. 외출이 잦지 않지만 가족 나들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그 옷을 입는다. 봄에 어울리게 화사하고 늙은이의 초라함을 감춰주기에 맞춤이다. 돈으로 칠갑한 티도 안 나고 적당히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차림이다. 그리고 앨범에서 사진 몇 장을 골라 가방에 넣는다. 내일 여자를 만난다면 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커피숍으로 들어서는 여자를 나는 단박에 알아보았다. 무릎 길이의 연분홍 투피스를 입고 화장으로 세월의 덮개를 감춘 여자는 기품이 있었다. 내일 모레면 일흔을 바라보는 여자는 여전히 곱고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나는 여자를 보고 되려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세파에 찌든 넓고 초라한 노인네가 나타날까봐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나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여자를 만나러 나온 걸 후회했을지 모른다. 여자도 나를 알아보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왔다. 하기야, 이 카페의 늙은이는 저와 나 둘뿐이었으니 알아보고 말 것도 없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도 좀 전에 왔어. 나보다 나이는 어리다고는 하지만 말을 놓고 보니 하대하는 말투 같아 아차 싶었다. 미안합니다. 허물없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 헛나왔습니다. 여자가 마음 상하지 않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보다도 연배도 높으신데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자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바닥만 보고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자네도 나이를 먹은 모양이구먼. 여자가 민망한 듯 눈을 내리깔고 살포시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는다. 미소는 예전 그대로다. 미소를 지을 때 보루물을 짓는 것도 여전하다. 다만 예전에는 밉상으로 보였던 미소가 오늘은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다. 내가 연락해서 놀라지 않았어요? 좀 놀라기는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뵐 거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여자도 나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가깝게 사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수필을 읽었어요. 여자가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한 달 전 큰애네 식구가 처가에 가는 길에 잠깐 들린 일이 있었다. 근처에 사는 딸마저 체육대회, 수련회를 핑계로 집에 들리지 않아 주말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노인정도 일요일이면 텅 비어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소파 등받이 위 며느리가 놓고 간 책을 펼쳐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을 즐겨 읽지도 않는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책을 펼쳐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적당히 시간을 보낼 요량이었거나 며느리가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서였는지 모르겠다. 큰애가 근무하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발간한 문예지였다. 시, 소설, 수필 등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쓴 작품을 엮은 책인 듯 했다. 정말 우연히 펼친 그 책으로 인해 나는 며칠 동안 소가리를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히 우연만은 아니었다.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어 큰며느리한테는 푸념처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 이야기를 터놓고 지내온 터라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시집 올 때 빈 몸으로 온 큰며느리는 눈치가 빤해 나의 하소연과 함께 욕하고 울어주는 것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영악한 면이 있었다. 그런 며느리가 일부러 내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놓고 친정 나들이를 간 것 같았다. 송인, 젊은 날 일본 오사카에서 보낸 사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었다. 절반쯤 읽었을 때 나는 남편과 여자를 오롯이 떠올렸다. 남편과 여자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였다. 문장 하나하나가 절절했고 37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어제 있었던 일 마냥 생생했다. 김연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나는 문장 끝 그 이름을 보고 여자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여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애틋한 추억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저승갈 나를 받아놓은 나이에 아직도 질투심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읽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랑할 것도 못 되면서 괜히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마음 상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연수 씨한테 추억까지 뺏을 생각은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다. 여자의 낯빛이 어두워지며 바람 빠진 인형처럼 천천히 고개를 수그렸다. 남편은 여자의 어떤 점에 끌렸던 걸까? 다소곳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말투와 용모 때문일까? 책을 좋아하는 남편과 말이 잘 통해서였을까? 늙은이들이 듣기 좋으라고 흔히 하는 말처럼 여자는 예전 그대로였다. 여자를 대면한 것은 딱 3번이지만 나는 몇 차례 그녀가 일하는 서점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샘님 같은 남편을 낯선 사람으로 변화시킨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어요. 네, 여자는 놀라는 기색이 없다. 옛일이라고 해도 한때 절절히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나 몰래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도 3년 전에 남편 떠나고 혼자예요. 결혼을 했어요? 의외였다. 평생 혼자 살 것 같은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애 2 딸린 호라비와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았어요. 애는 남편하고 사이에는 애를 안 가졌어요. 애초에 애를 안 갖기로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그 말이 튀어나왔다.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다. 뾰족하고 옹이진 마음이 세월에 깎여 무뎌진 것일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줄곧 여자에게는 눈곱만큼도 미안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 생각이 오락가락한다. 여자와 내가 짊어진 미안함의 무게를 측정한다면 언제나 여자 쪽이 더 컸다. 내가 받은 상처가 커서 상대적으로 여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작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미안한 마음의 추는 같거나 내가 더 커졌다. 세월 앞에 내 판단력이 허려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얀색 닭이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꽃잎을 띄워 내 앞으로 밀어넣는 여자의 손길이 정갈하고 단아하다. 모든 빠른 일 처리가 몸에 밴 나와 달리 여자는 세상 급할 것 없는 사람처럼 천천한 움직임이었다. 바스러질 것 같은 말린 국화가 찻잔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노랗게 꽃을 피웠다. 드세요. 국화향이 좋아요. 여자는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찻잔 밑을 받치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 모습은 찻잔 속의 국화꽃보다 곱고 아름다웠다. 책을 좋아하는 남편이 여자가 운영하던 서점을 드나들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나는 며칠을 끙끙 앓다 여자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아갔다. 여자를 만나면 당장이라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만큼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를 본 순간 남편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천하의 죽일 놈이 된다 해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여자라는 남편의 말을 여자를 만나고서 이해했다. 여자의 말씨며 움직임이 극성맞은 아들 둘을 키우는 나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행동이 가볍지 않았고 특히 수줍게 웃는 미소가 예뻤다. 나는 책을 찾는 척하며 몰래 여자를 훔쳐보다 열패감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여자의 첫인상이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딸이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살아서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손자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사위도 부부싸움 하면 처갓집으로 오거든요. 여자가 묻지도 않은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한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남의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이네요. 네. 나이를 먹으면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가 퇴화된 것인지 생각을 그치지 않고 불쑥불쑥 의도치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 여자의 네? 라는 의문문이 단순히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해서 되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당신도 남의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았냐고 묻는 것처럼 들렸다. 대화는 자꾸 겉돌았다. 정작 묻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었다. 그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대화가 끊어질 때마다 여자는 물기가 없어 바닥에 눌러붙어 볼품없이 일그러진 꽃잎만 보았다. 아주 오래전 나는 볼품없이 찻잔에 눌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꽃잎 같은 신세였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남편에게 들러붙어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만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의 애교와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얗게 벚꽃이 내려앉은 오사카의 호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여자는 오사카 늦봄을 마지막 생을 불태울 장소로 기억하며 비가 머린 어조로 묘사하고 있었다. 하얗게 벚꽃이 내려앉은 호수 앞에서 연희는 꽃잎이 떨어진 호수 속으로 숨어들 순간을 엿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가 이울도록 그들은 옴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얀 꽃잎이 붉은 노을에 물들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왜 호수에 내려앉은 꽃잎 속으로 숨어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거실 바닥에 흰끝 책을 패대기 쳤다. 37년 전 그때처럼 보아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사랑 노름의 심파를 찍고 있을 때 나는 성마른 시어머니와 두 아들, 시동생들을 근사하느라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르고 지냈었다. 아무 말 없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여자를 보니 그때 내가 느꼈던 배신감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다. 그 이후에도 서점은 계속했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아니요. 바로 서점 그만두고 여기저기 떠돌며 지냈어요. 제주도에서도 몇 해 살고 강원도 가서도 살고.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심상하게 말했다. 여자가 어떤 정신으로 떠돌았을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그랬군요. 그럼 서울에는 언제 왔어요? 결혼하고 올라왔어요. 나는 뭘 알고 싶은 걸까? 여자와 내가 사는 곳이 겹치지 않더라도 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여자와 우리가 살았던 지역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 또한 청주 시집살이를 접고 남편을 따라 궁벽한 시골로만 떠돌았다. 남편은 근 10여 년을 시골로만 찾아다녔다. 여자를 잊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는지도 몰랐다. 헤어지지 못하고 같이 살기로 한 이상 나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덕분에 나와 아이들은 2, 3년마다 이삿짐을 꾸려야 했다. 시골로만 찾아다니던 그 즈음 잦은 전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큰애 때문에 남편은 영동구청 기숙사에 있고 대전에 살림집을 따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늦은 밤 시동생을 앞세우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보리밭에 길 난다. 시어머니가 밤길을 달려와 나에게만 따로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과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 같았다. 그리고 이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 본댁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살가운 분은 아니었다.
신혼 시절에는 매운 시집살이 때문에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게도 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 없던 분이었다.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처음 한 말은 의외였다. 지금 네 맴이 어떨지 난 털한만큼도 이해 못한다. 하지만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원래대로 돌려놓으마. 그때까지만 날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나에게 믿음을 주려는 듯 시어머니는 있는 힘껏 내 두 손을 꼭 걸어쥐었다. 10년 넘게 보아온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나보다는 공무원 아들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고 어린 손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지만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애원에 가까운 사정을 하는 모습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일찍 시아버지와 사별한 시어머니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장남인 남편을 어려워했다. 남편은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 말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분이 뭘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었다. 건강하시죠? 30여 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였다. 내가 꺼내지 않는다면 여자는 결코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았다. 달리 궁금한 게 없어요? 정말 내 건강이 궁금해요? 찻잔을 쥔 여자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여자는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지 찻잔을 놓고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감췄다. 아리솔은 잘 있어요. 참, 내 딸 이름이 아리솔이에요. 아리따운 소나무라고 남편이 지었어요. 과란 늙은이 같으니라고. 나는 의식적으로 내 딸이라는 말에 힘주어 강조했다. 대답 대신 여자의 눈이 그렁그렁해졌다.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이름을 들은 여자의 눈이 그날처럼 뜨겁게 차올랐다. 남편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악다구니를 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여자에게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당신은 젊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두 아들에게 아버지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순박한 얼굴을 한 여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나는 여자에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일이지만 그때 이미 여자는 홀몸이 아니었다. 오사카 호수에 서며들지 않은 것도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마른 시어머니가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말로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래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여자를 만난 후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이혼이 흔치 않던 시절 친정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미안해. 술에 취한 남편이
도리어 나를 설득했다. 남편은 맨정신으로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지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결혼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술에 취한 남편 모습이 놀라울 만큼 남편의 생활은 일정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정했다. 술에 취해 허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믿기지 않았다.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해도 좋아.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맘대로 살아보지 못했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 한 번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천하의 죽일 놈이 된다고 해도 그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 태연 엄마, 정말 미안해. 술 기운을 빌어 진심을 토해내는 남편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애처로운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시동생들도 모두 제 앞가림 할 만큼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삶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했는데 불시에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격이었다. 당신은 가서 당신 좋아하는 여자랑 사세요. 나는 애들이랑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세요. 나는 침착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결론도 없이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남편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서재에 틀어박혀 일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태연의 미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느 날 어디를 가는지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나에게 시어머니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봉봉한 바짓가랑이가 벌럭거릴 만큼 젠 걸음으로 앞서가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 골목 끝 빨간 기와집 앞이었다. 다짜고짜 대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날을 돌이켜보면 담 너머로 흘러내린 소담한 벚꽃이 생각난다. 만개한 벚꽃은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바탕으로 한 벚꽃 빛깔이 유난히 또렷했다. 여기가 어디인지 대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나는 하염없이 벚꽃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어서 가자. 앞장서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내 품에 강보에 쌓인 갓난쟁이를 안기고 내 등을 떠밀었다. 안 돼요, 어머니. 저 교회는 죄예요. 맨발에 채 붓기가 빠지지 않은 여자가 시어머니 뒤에서 아이를 향해 헛손질을 하고 있었다.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여자의 얼굴은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사람처럼 물기로 번들거렸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아이를 향해 헛손질을 하며 우는 여자와 여자를 말리며 빨리 가라고 채근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는 도망치듯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자의 울부짖음은 방안까지 쫓아와 길을 쟁쟁하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지만 그래야만 남편과 여자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또 여자에게는 생이별의 고통을 주고 남편에게는 평생 곁에 두고 그리워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제 꾀에 속은 여우처럼 남편과 여자를 향해 뾰족하게 벼려진 송곳은 무시로 나를 찔렀다. 불끈불끈 사무치는 고통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이를 데려오고 여자는 청주를 떠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났다고 안심하라며 시어머니가 넌지시 말해주었다. 시어머니 말처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 했다.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남편도 딸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두 아들도 갑자기 생긴 여동생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딸이 커갈수록 집안은 생기를 찾고 웃을 일이 더 많아졌지만 반대로 나의 고통은 깊어졌다. 딸은 커갈수록 여자를 닮아갔다. 아들만 키우다가 늦둥이 딸 키우는 재미가 나쁘지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딸의 얼굴에서 여자를 발견하는 날이면 내 앞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는 딸아이를 보는 게 고통이었다. 또 저간의 사정은 모른 채 어린 여동생을 끔찍히도 예뻐하는 아들들과 남편의 태도는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특히 아련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은 나를 참담하게 했다. 자식이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애를 보러 오지 않을까 집 주변이나 학교 주변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소리 할머니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랬구만. 모르는 일이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소식을 알고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소리를 데려가실 때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아리소리 중학교 국어 선생이 된 거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아니요. 20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 소식은 모르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 즈음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김연수 씨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많이 후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잠깐 서울에 와서 지내신 적이 있었다. 청주집이 워낙 오래됐고 우풍이 심해 나이 든 노인을 혼자 두기 불안해 남편과 내가 억지로 서울로 모셨던 거였다. 워낙 성정이 깔끔하고 신세 지는 걸 싫어했던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서도 여전했다. 얼음이 덮는 듯 차가운 구석이 있는 시어머니는 쉽게 곁을 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다정했고 뒤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옛날 이야기를 자주 입에 올리셨다. 소리는 영락 없는 지 애미 얼굴이다. 새침한 인매하며 속을 모르겠는 눈 하며
보고 있어도 마음이 애린 게 애미 마음인디. 혈륜을 끊어놨으니 그 죄는 다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여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회한에 젖어 여자와 아리솔에 대한 얘기를 한참이나 늘어놓았다. 하지만 당신이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딸이 국어 선생이 된 걸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어요. 딸하고는 책 얘기도 하고 괜찮은 책은 서로 권해주기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딸이 서재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했으니까. 세상 모든 아빠들은 딸 바보라고 하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는 남편이 딸 바보였다는 말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두어 번 고개를 주걱거렸다. 딸이 김연수 씨를 많이 닮았어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침한 성격까지. 고맙습니다. 저는 여자는 말끝을 흐리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 목이 메는지 여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여자의 가방에서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확인하고 나에게 딸한테 온 전화라고 알려줬다. 몇 차례 받은 기침을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고향 언니 만나고 있어.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지. 다음 주에 한다고 했잖아. 젊은 애가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여자는 비스듬히 돌아앉아 통화를 했다. 연호 딸과 엄마의 그렇고 그런 통화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김서방 저녁이나 챙겨줘. 어서 끊어.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자는 매정하게 종료 버튼을 눌렀다. 결혼을 하고 애를 2씩이나 뒀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사위하고 손자들 저녁 챙겨달라는 전화네요. 딸의 흉을 보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자랑처럼 들렸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을 터였다. 나도 딸과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딸은 손님처럼 어려웠다. 엄마는 오빠들한테 하는 거랑 나한테 하는 게 달라. 어느 날 딸은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히 말했다. 작은 아들이 전날 술 마시고 외박한 일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등짝을 후려치며 잔소리를 할 때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들이 잘못하면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나한테는 안 그렇잖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랑 엄마 사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딸하고 아들하고 같냐며 그 자리를 피했다. 사람에 대한 불편함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햇살처럼 포근한 순간에도 딸에게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순식간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다행히 시간이 노력을 대신해 주었다. 여자와 남편에 대한 원망이 희미해지면서 딸이 조금은 편해졌다. 여자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마음이 훈훈해졌다. 여자를 만나러 나올 때는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받을 상처는 아랑곳 없이 그런 글을 쓴 여자가 야속해
딸을 앞세워 상처를 줄 생각도 했었다. 나이가 들면 너그러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점점 교활한 늙은이가 돼가는 것 같았다.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요. 탁자 위에 딸의 사진을 널어놓았다. 교복을 입고 새초롬한 표정을 한 딸의 독사진과 병품처럼 온 가족이 딸을 둘러싸고 찍은 대학 졸업사진, 남편, 나, 딸이 간 괌 여행 사진과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일부러 그런 사진만 골라온 건 아니지만 4장의 사진에 딸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랐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는 듯해 조금은 민망했다. 여자는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급기야 사진 속으로 빨려들 듯 사진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보에 쌓인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눈부신 벚꽃처럼 딸은 언제나 집을 밝혀주었다. 여자는 결혼식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굵은 물방울이 탁자에 툭 떨어졌다. 나는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카페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빌딩 숲 너머로 붉은 노을이 마지막 남은 햇살을 끌고 저연하게 썰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벚꽃이 노을에 물들어 붉은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자동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도로변 꽃잎을 흩어버렸다. 내 삶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았다. 여자를 만나러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한편에 단단히 옹이진 마디가 여자를 만나고 풀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그게 무슨...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딸 때문에 웃을 일도 많았어요. 당치 않게도 그걸 내가 누리며 살아왔네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고맙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남편을 닮아 무뚝한 아들들보다 살가운 딸한테 더 많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다. 조만간 아리소리랑 같이 식사라도 해요. 경직되어 있던 여자의 얼굴이 화사하게 퍼졌다. 한때는 가슴에 바위돌 같은 미움과 원망으로 여자를 생각하며 지새우던 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억마저 희미해졌다. 어쩌면 세월에 깎이고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는지도 몰랐다. 밥은 나중에 먹고 오늘은 그만 일어나죠. 엄마 늙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 새끼들 끼니 걱정이나 하는 딸년들 비유 맞추려면 서둘러야겠네요. 여자와는 그렇게 헤어졌다. 총총히 멀어져 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왔던 여자의 젊을 때를 기억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가물가물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버지와 남편 역할에 충실했다. 죽을 때까지 내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눈치를 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했다. 나 또한 모르는 척 남편의 행동을 받아주었고 내가 힘들 때면 참지 않고 남편한테 퍼붓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풀었다. 그렇게 남편과 여자를 향해 벼려졌던 마음도
세월에 씻겨 무뎌지고 헐러 보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디 험없고 사연 없는 인생이 있으랴. 누군데 그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어? 난데없이 나타난 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기는 어쩐 일이야.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집에 전화했더니 큰올케가 엄마 여기 있다고 퇴근길이면 모시고 오라고 하던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있는 큰며느리가 전화를 한 모양이다. 못쓸 짓을 하다 걸린 사람처럼 나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차에 타자 긴장이 풀어지며 몸이 나른해졌다. 그런데 딸은 차에 탈 생각도 안 하고 물끄러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고 미련도 아쉬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놓을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소라 뭐하니? 차 막힐 시간인데 빨리 가자. 딸은 나의 최근에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누구야? 엄마 고향 동생이야. 그런데 낯설지가 않은데. 엄마, 저분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운전대를 잡고 정면을 보며 딸은 심상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딸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해보는 소리인지 딸의 의중이 궁금했다. 엄마도 오랜만에 연락이 됐어. 너 갓난쟁이 때 보고 건 36년 만에 만나는 거야. 그래? 근데 곱게 늙으셨다. 젊을 때 한미모 하셨겠어. 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37년 전 서점에서 몰래 훔쳐보던 여자가 내 옆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자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이다. 나도 여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20대의 여자에게 78의 내가 처음으로 거짓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자를 만나고 온 후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굽신을 하지 못할 만큼 아팠다. 뼈마디가 노근노근하고 잠만 쏟아졌다. 겨우 반나절 외출에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니. 방안이 답답해 이불을 질질 끌고 마루로 나갔다.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 마루에 누워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며 꽃잎 몇 장 남아있지 않은 장미꽃과 질이 벗겨지고 녹이 쓴 파란 대문을 바라보았다. 여자를 만난 것은 잘한 것 같다. 미움이나 원망이 모두 씻겨 나갔다면 거짓말이지만 이제는 다 털고 가고 싶은 마음이다. 태어나 한 세상살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는가. 허물이 없었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겠지.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 흐르듯 순리에 맞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삶이 아니겠는가. 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둑을 쌓고 물꼬를 비틀다 보니 크고 작은 삶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다. 몇 송이 남지 않은 장미꽃 위에 햇살이 자결한다. 내년에 저 꽃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살아생전에 페인트 칠을 한 쨍한 파란 대문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 두었으니 아쉬움은 없다.
장미꽃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셔 스르르 눈이 감기고 나는 또다시 홍곤한 잠에 빠져든다.